안녕하세요. 가람시조교실. 오늘은 풍자와 해악으로 우려낸 시조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게 된 이송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가람시조교실 여러 번 들으시나요? 몇 번째 들으시나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예술 작품을 주제로 한 시조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제 주변의 지역들 해서 지역성 가깝게 해서 지역을 테마로 한 시조를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을 테마로 한 시조를 보여드렸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또 좀 뭔가 좋은 경치가 있었던 곳, 관광지 이런 곳들을 좀 테마로 잡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풍자와 해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보통은 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일본인들이 좀 만들어 놓은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는 그러한 것들을 풍자로 그리고 해학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또 제가 우리 민족의 풍자와 해학의 기원을 따지자면 뭐 삼국유사 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장황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풍자와 해학을 바탕으로 한 시조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고려 시대의 어떤 그 소재를 차용한다든지 그리고 오늘날 시가 문학의 어떤 그 특징 중에서 현실을 좀 담은 얘기들을 많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세태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네. 저 소개를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를 통해서 등단을 했고요. 열린시학과 현대시학을 통해서 평론을 쓰고 있습니다. 시조와 평론을 쓰면서 여러 작품들을 좀 읽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조뿐만 아니라 자유시 그리고 다양한 문학 이론을 겸비하면서 시조의 소재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이 풍자와 해학 이러한 시조 소재를 넓히는 부분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얘기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현재는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첫 시집 한절기읍 하나부터 마지막 시집 수많은 당신들 앞에 또 다른 당신이 되어 라는 시집까지 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어서 거울광시 그리고 한 5번째 평론집 유목의 서사를 냈습니다. 꾸준히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또 좋은 일로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냥 맛깔스럽고 재밌고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 무릎 딱딱 치게 웃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나요? 해학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제 사회나 개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우회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것들 아마 현대문학을 좀 하시는 분들은 1970년대, 80년대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또 넘어가면 1930년대 떠올리실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면 우리 가전체 소설 기억하시죠? 이따 제가 그 이야기 잠깐 할 텐데요. 이 가전체 소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쯤으로 가보면 조금 더 앞으로 오면 조선시대 때 그 사설시조, 판소리, 그리고 심청전은 좀 다르지만 흥부전처럼 이제 고전소설 같은 얘기들에서 우리는 풍자와 해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 비판이나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모욕적이거나 치명적인 어떤 비속어를 섞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디나 과장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사 비판, 정치 비판 할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문학 작품만 제가 오늘 얘기를 해서 그렇지 문학 작품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리시면서 좀 우화식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시대 풍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알게 돼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풍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문제를 드러내게 되잖아요. 예, 풍자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풍자를 풍자로만 재밌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판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개인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정신이 좀 드러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산탈춤 아시죠? 말뚝이가 이제 그 양반들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웃기게 좀 이렇게 표현, 그 좀 모습을 좀 꾸며서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판소리도 많이 그랬어요. 판소리도, 그리고 원래 그 전에 사설시조도 그랬지만, 예, 판소리 경우에도 이렇게 시대 비판을 많이 했었죠. 심지어는 이제 개화기라고 하는, 우리 그 1910년대 이전으로 했을 때도 이 연극 무대를, 판소리를 원래 이렇게 각색을 좀 해서 연극 무대를 올리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일본 검열이 좀 많았던 시기였죠. 근데 원래 판소리의 근원은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조롱하는 당시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풍자와 해학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다, 어떤 것들에 대한 비판들을 했었다라는 시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학인데요. 풍자가 비판적인 어조로, 그것도 역시 웃음을 자아내기는 하죠. 예, 비판적인 어조가 강하다면 해학은 연민과 동정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풍자와 해학이 같이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해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 그리고 풍자적인 요소가 강한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웃음이기도 하지만, 또 우스꽝스러운 익살, 무례한 웃음, 공격성을 좀 띠지 않은 웃음, 이런 것들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부전 기억하시죠?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이제 놀부네 집에 쌀을 얻으러 가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그 밥을 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형수님이 밥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뺨을 때려요. 밥주걱으로. 밥알이 붙어요. 그 밥알을 뜯어 먹으면서 우리 같으면 굉장히 치명적이게 모욕적이고 이럴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뺨도 때려주십시오 해서 그 밥알을 떼어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해학적으로 슬픔을 해학적으로 승화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웃음 이면에 약간 뭐랄까, 슬픔이 약간 깃들여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연민, 동정을 좀 갖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해학과 풍자가 가까이 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슬픈,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슬픈 부분도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슬픔들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공연을 했을 때 그 말뚝이처럼 이렇게 탈춤을 통해서 양반 사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때의 양반이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눈썹이나 눈 이런 것들 다 입가 이런 재밌게 좀 꾸미고 있잖아요. 이런 풍자적인 요소를 좀, 해양미를 좀 띠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해학과 풍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양반 사회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의 양반은 제가 거기 적어놓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반의 이미지가 아니라, 한때 이제 그 양반 문서를 사서 양반인 척하는, 예,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양반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고전소설 양반전이나 뭐 이런 허생전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강하게 담겨 있진 않지만 풍자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흥부전의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영화 흥부전을 좀 보고, 예, 일부분의 모습인데요. 그 밥주걱으로 얻어맞는 장면이에요. 네, 요거 많이 하실 거예요. 워낙 이제 많이 유명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풍자해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부정적 현실에서 인간의 어떤 결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탄, 원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웃음으로 승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예, 이렇게 특징들이 있죠. 풍자는 비판과 조롱의 의미가 좀 강하죠. 네, 그리고 해학은
뭔가 그 연민이 느껴지면서 웃음으로 그 아픔을 승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해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웃음을 통해서 현실을 좀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웃음을 동반하는 현실 드러내기. 결국은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그림이나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여주죠. 예전에 제가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김홍도의 그 모습 많이 풍속도 있잖아요. 그것도 풍자해악에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거리에서 많이 보잖아요. 풍자해악이 드러난 부분들은 제가 익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문학 작품에서 만나는 해악과 풍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영화나 뭐 이런 부분들도 훨씬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가지고 와서 이 시대의 얘기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또 개인과 사회의 소소한 부분들을 좀 더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달균 시인의 시집 말뚝이 가라사대예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나온 지는 몇 년이 됐는데 오페라로도 공연을 해요.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뚝이 고아노니 해가지고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앞부분은 단수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은 사설시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수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의 작품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한 화면에 또 담으면 너무 작게 보여서, 근데 이렇게 두수로 처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령님께 빌기 전에 제를 올리잖아요. 정화수도 한 그릇 떠놓고 삶은 고기도 올려놓고 해서 엎드려서 이제 축원문을 낭독하기 이전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준비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제 사설시조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건강을 기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리고 출양하는 배는 만선으로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축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조가 이렇게 비는 듯한 어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광대 놀이를 하기 전에 과정, 준비 과정, 제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첫 번째 수에 있다면 이 사설조의 첫 번째, 사설조에서 일부분은 건강과 우리의 안녕, 민중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소소한 부분까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춤을 추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흥겹게 춤을 추면서, 왜 이건 탈놀이니까요. 그래서 탈춤을 추면서 이렇게 빌고 한쪽에서는 비는 내용.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탈하게 널리 좀 우리 말씀을 아뢰고 있으니 무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평시조 한수에서는 축원문을 이제 낭독하기 전에 과정, 준비 과정, 제를 지내고 물 올려놓고 이것저것 이제 음식 올려놓고 하는 과정이죠. 두 번째는 사설시조 한수인데 일부분은 축원문 내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농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아이 없는 집에는 아이를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만선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병 저 병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눈병, 소병, 우라병, 질환병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리듬감이 좀 있어요. 사설시조는. 그래서 리듬감이 있게 이렇게 그 사음보로 처리돼 있어서 이렇게 반복되는 문구가 있으면 훨씬 더 그 리듬을 살려서 낭송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설시조가 이제 노래로서의 형식을 먼저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읽는 시조의 형태로 왔더라도 이 시조라는 자체의 특징이 음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사설시조의 경우 그리고 해악과 풍자를 담고 있는 시조라면 훨씬 더 그 부분들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설시조 이제 그 다음은 두 번째 수죠. 아니, 첫 번째 수죠. 첫 번째 수인데 두 번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축원 내용인데 춤을 추는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조 한수와 사설시조 한수,
그리고 사설시조 한 수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한 가지는 건강기원, 여러 가지, 또 바람, 그리고 두 번째는 춤을 추는 장면,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편만 이제 어떻게 보면 말뚝이는 아니지만 이 이미지, 탈춤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말뚝이 가라사대라는 말 속에는요, 이 말뚝이가 이 서민 민중, 정말 하층 민중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의 권력, 그리고 횡포, 무자비하게 그 서민들의 뭐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그 요즘으로 치면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한 원통함을 좀 얘기하고 있는 시들도 많고요. 이렇게 빌면서 이렇게 서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모습들도 많죠. 그래서 민중을 대변하는 장르이기도 했어요. 이 사설시조의 특성이, 사설시조가 원래 이제 여러분 이런 비판들을 하기 위해서, 기득권층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죠. 두 번째 작품은 좀 재밌는 작품이기도 해요. 재밌는데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것 앞의 작품도 어찌 보면 풍자적인 요소가 강하면서 해학을 약간 담고 있는데, 두 번째 작품은 박성민의 이제 왕새우 소금구이라고 하는 작품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게, 여러분 왕새우 소금구이 드셔보셨잖아요. 그 새우를, 그 새우가 갑옷 입고 있잖아요. 네, 불판에 딱 얹어놓고 소금 뿌리고 나중에 이제 새우가 들어눕고 익으면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 조리 과정을 백제의 멸망, 의자왕 멸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한쪽에선 슬픈 일이죠. 지금 보시면 왕이시여 피하소서 당나라군이 성안에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도 계속 보시면 그 어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내뱉는 어조잖아요. 자연스럽게 놓아라 이놈들아, 짐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들어라 너희 왕은 자결했다, 살고 싶거든 들어누워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직접화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실감나게 이렇게 우리가 읽었을 때도 그렇지만 실감나게 풍자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 작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시여 피하소서 당나라군이 성안에, 이 부분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신하가 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놓아라 이놈들아 짐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내 친히 갑옷 입고 눈알 불알이며 출정할 때 드넓은 바다가 모두 왕국의 영토였으니,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 있죠. 이 두 번째 중장은요, 중장은 왕의, 지금 백제 멸망해 가는 왕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들어라 너희 왕은 자결했다, 살고 싶거든 들어누워라, 이것은 이제 승자가 된 쪽이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쪽.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자가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초장에서 다르고, 중장에서 다르고, 종장에서 다른,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실감나게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현장감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다 세 개의 입장을 다 보게 되잖아요. 세 화자의 주체의 입장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주고 있는, 그러니까 독자를 굉장히 배려한 부분이면서 시적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풍자와 해학의 원리로 소금구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당나라군이 성안에라고 나오니, 이것은 백제의 왕 이야기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 역사적 장면 중에서도 마지막에 의자왕 얘기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초장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어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실제로 인물을 묘사를 하고 우리를 데려가 주잖아요. 그 현장으로. 그래서 데려가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은 승자이겠지만 한쪽은 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가 이제 좀 더 살아있는 해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여 피하소서 당나라군이 성안에 했을 때 성안에 이제 침입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막 우리 막 뛰어가면서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막 이런 느낌 좀 들잖아요. 근데 이제 백제는 대제국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멸망기의 모습을 왕새우구이로, 소금구이로 그려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긴 한데 좀 씁쓸해요. 대제국이었던 그러니까 그리고 소금을 용포에 뿌리는 거잖아요. 갑옷에도 뿌리는 거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성기 때 이제 중국하고 그리고 외등을 지배했죠. 예, 요서지방하고 산동지방도 지배했었고요. 그래서 해상제국이라고도 불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계 같은 것들이 내 친히 갑옷 입고 나가겠다. 누가 나를 감히 불러내기 전에 내가 직접 나가겠다라고 출정을 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을 대제국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자신감 같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의 마지막 악인 의자왕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둘째 수 중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새우에 소금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불판에 얹는데 의자왕의 최후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학적이죠. 관점을 어디냐에 놓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해동종자라고 불려요. 그래서 성군 소리를 들었고요. 멸망하기 5년 전까지만 해도 신라에서 한 30여 개 성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전할 만큼 대제국이었죠. 많은 것들을 누렸고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묘사할 때는 그 해학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한 권력은 없죠. 네, 그런 부분들 좀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이제 장군을 화자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얘기한 부분이 초장, 예, 그렇게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당나라군 살고 싶다면 항복하라 라고 나오는 부분들 있죠. 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좀 처리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살고 싶다면 그러니까 니네 이제 손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씁쓸한 해악을 보여주게 해요. 왜냐하면 살고 싶다고 살려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온전히 살려주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죽이거나 그 노예로 만들거나 뭐 이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은 그 좀 씁쓸하죠.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서 좀 해학적인 부분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장군이 백제군의 백성을 기만하는 어떤 행동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황적 아이러니로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왕새우 소금구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좀 떠안고 있어요. 아이러니 부분들도 그렇고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초중 종장이 다 다르고 어조를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역사적인 설명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맥락에서도 좀 재밌을 만한 풍자와 해학의 어떤 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배하고 피지배 구조 속에서 강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풍자와 해학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이제 민중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돌려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지배 피지배의 어떤 그 계급 구조 이런 것들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나라의 힘 왕을 끌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판에 들어눕는 모습들 있잖아요. 되게 기발하다, 재밌다 이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여러분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설시조가 보여주고 있는 어조의 참신함, 그리고 좀 재밌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들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좀 이따도 사설시조를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서는 두 작품의 사설시조를 통해서 그 권력 지배, 그 지배계급들,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계급들의 얘기들을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중들의 삶을 좀 보여준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여드릴 작품은 연시조입니다. 총 3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인데요.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한순 시인이라고 이분이 풍자시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좀 해학적인 요소들을 좀 넣으세요. 좀 피식 웃게도 하는데 이거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배경을 보면 재래시장 끄트머리에 야채 장수가 있어요. 근데 대파, 쪽파, 가는파 이것저것 파들이 있어요. 근데 파들이 많은데
이 목숨 건 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손님들이 뚝 끊겼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파들이 이파 저파 막 있어요. 대파, 쪽파, 가는 파 다 있는데 이제 반란을 하니까 시장통에 발길이 끊겼어요. 손님이 안 와. 손님이 안 오는데 지금 보면 신종품도 있죠. 물 건너온. 그리고 친일파 있죠. 그리고 계량종 있죠. 종북 주사파 있죠. 우리가 이파 저파를 얘기하지만 굉장히 우리 파들 알잖아요. 먹는 파와 그리고 우리가 계파 나눠져 있는 분파돼 있는 이런 조직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이제 우리가 쭉 경험해 왔던 것들 우리가 파를 많이 나누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뭐 이러는데 교육계, 정치계 이런 여러 가지 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제 다른 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정치는 명분이죠. 올바른 정치를 했을 때는 괜찮지만 올바르지 않은 정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싸움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정치계에서 여러 계파들의 싸우고 이렇게 의견이 달리해서 이렇게 싸우고 했던 그런 현장들을 재래시장에서 이런저런 파들의 반란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외래 신품종, 친일파, 계량종, 종북 주사파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통에 섞여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다 보니까 시장통에 싸우고 있는데 발길이 끊기죠. 누가 물건 사러 오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 안중에 없고 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들은 없고 기득권들만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득권층의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이 아까 말뚝이 가라사대에 나왔던 말뚝이의 어떤 탈춤과도 같은 형식일 수 있죠.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기업들이나 국회의원들, 즉 권력을 쥔 자들 이런 욕망들의 만행을 파들의 싸움으로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여러 종류의 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파들이 좌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그런 종들이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명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로지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보니까 민중들은 안중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뒷전인 이 파들의 반란을 좀 재밌게 그려낸 작품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지금 보시면 목숨 건 파들의 반란, 손님의 발길은 또 끊겼다 해가지고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서 이분이 이제 이 현실 비판에 굉장히 능숙한데 슬픈 일이죠. 사실 내부에서 파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민중들을 위해서 다 힘써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치 비판을 한 작품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해학과 풍자는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민중들이 많기 때문에 지배계 세력하고 그리고 피지배 세력들 간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풍자해학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풍자해학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정치 세계를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 한 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얘기를 우연치 않게 또 하게 되는데요. 삼선짜장이에요. 삼선 하면 여러분 혹시 정치계를 떠올리시잖아요. 삼선짜장입니다. 부드러운 면발은 굳은 지가 이미 오래예요. 이미 오래인데 이 굳은 이제 지금 짜장면이 3선이나 했어요. 굳어 있다는 건 흐르지 않는 물과 똑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물은 오래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고 하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비판을 해요. 그래서 삼선 짜장이니까 3선이나 했으니까 굳어 있어야 면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 철밥통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한쪽으로만 그릇이 이제 쏠려 있는 거 면발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힘없는 나무젓가락만 툭 부러지는 거예요. 이 힘없는 나무젓가락은 무엇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짜장면들 있죠. 3선이나 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가끔 여의도에 출몰할 정도예요. 그런데 출몰할 정도인데 힘없이 민중들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민중을 위해서 민중이 뽑아줬으니까. 근데 힘없이 툭 부러지고 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무젓가락은 민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선짜장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삼선짜장 먹을 때 떠올릴 것 같죠? 왠지. 네. 다음 시는 저의 작품입니다. 토끼의 간. 저는 이 시를 두 번째 시집 아포리아 숲에 담고 있는데요. 이 시를 쓰다가 그 간이식, 불법 장기 이식을 하는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속이 불편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벽보에 장기를 삽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를 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몸에 있는 장기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쓴 건데 이제 불법 장기 매매들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 매매들이 굉장히 무섭고 또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이런데 그걸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끔찍해서 사실 듣고 잊어버린 얘기가 있는데 그 심장과 간과 뭔가를 판다 해가지고 이거를 압축해서 하는 사자성어처럼 돼 있는 오자성어인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재로 차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전의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왔어요. 토끼가 그 용왕이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토끼의 간을 먹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이 별주부가 토끼를 데리러 가잖아요.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토끼를 꼬셔서 오잖아요. 근데 토끼를 꼬셨는데 그때 너구리인가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토끼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 밑으로 갔는데 물고기 군사들이 그 용궁 앞에 있는 거예요. 아, 나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갖고 용왕 앞에 갔죠.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너의 간이 필요하다. 근데 너 나중에 정말 무덤도 잘 만들어주겠고 정말 쟤도 잘 모셔주겠다. 이래저래 해요. 근데 무덤도 잘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죽는데. 그래서 토끼가 꾀를 내잖아요. 예, 꾀를 내가지고 사실은 내가 간을 놓고 왔다. 진작 말하지 그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포상을 주면서 그럼 빨리 돌아와라 해가지고 별주부랑 같이 내보내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 딱 도달하자마자 이 멍청아 하면서 자라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딨냐. 간을 빼놓고 놓고가 어딨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별주부는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신령인가 만나가지고 약을 구해 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토끼는 그거를 이제 돈도 받죠. 굉장히 큰 돈을 줘요. 빨리 오라고. 돈도 주고 친구 너구리인가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기 목숨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근데 이 토끼의 간 이미지를 제가 조금 약간 가지고 왔어요. 좀 재밌게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간밤에 벼룩에게도 간 빼먹힌 사내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간밤이나 간은 제가 언어를 좀 중첩시키려고 쓴 부분이고요. 우리가 벼룩의 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빼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내의 이야기를 써요. 가져갈 것도 없는 정말 찢어질 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굶주린 밤에 움켜쥐고 벽을 향해 기어가가지고 알아놓은 용왕의 전화번호를 찾아요. 여기서 전화번호, 용왕의 전화번호는 뭐가 되겠어요? 이 간을 사겠다라고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장기이식 하는 곳이죠. 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간 팝니다. 물기 젖은 간 수군가를 부르는 간 전화기 속 별주부가 그의 간을 자르고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제가 이렇게 사설로 재밌게 좀 풀어본 거고요. 근데 아이 분유값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정말 간 빼먹힐 벼룩의 간을 진짜 빼먹힐 것도 없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내가 주체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밤새워서 또 생각해요. 전화를 해서 진짜 내 간을 팔아야 되나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끼의 간이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토끼전을 가지고 와서 토끼의 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쓰면서 여러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많이 보이는, 왜냐하면 저희 여자 화장실에는 많이 없었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그게 많이 붙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제가 찾은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그 대학가 근처에서도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참 오래전에 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로 사설시조를 좀 써봐야겠다. 이게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도 고뇌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그래서 좀 해학적인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작품은요, 제 작품인데요. 네.
잠시만요. 제가 아까 간 얘기할 때 요거 부분을 하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그 장기 이식 얘기하다가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무섭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성호하고 채희라고 하는 이 연인이 이제 여행을 가요. 중국에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서 아내가 납치가 돼요. 아내가 진짜 완전히 정말 왔다는 흔적도 없고 탑승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이 여자가 간 이식을 이제 완전히 납치가 돼가지고 그 배 안에서 그러니까 장기 이식 적출되는 그런 상황의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걸 전문으로 또 잘하는 어떤 그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가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을 물건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물건을 보니 자기가 알고 있던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이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무섭죠. 공모자들이란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물론 제가 영화를 보고 쓴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작품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영화를 소재로 한 것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술 이야기예요. 재미있어들 해주세요. 이 작품을 보면서. 여기 보면 술 이름도 많이 나와요. 꼭 술 광고 같지만 저는 작품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광고가 아닙니다. 국선생의 취중 진담이에요. 우리 취중 진담 하면 진심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가전체 소설을 아실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은 고려 때부터 화려했지 해서 제가 일부러 그 이미지를 갖다가 넣었고요. 마지막에 술독에 빠진 길들이 내 발목을 붙드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제가 술조자를 조금 활용을 했어요. 언어 유희로 좀 활용을 해서 주객 지친 녀석들이 늘 그를 불렀잖아요. 모임마다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술 이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를 이루는 부분들이 쭉 나와요. 제가 이 부분들을 일부러 좀 갖다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세주로 주가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주주들, 일부러 이제 주주들이 그 주주도 익히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언어 유희가 되도록 좀 활용을 해본 거고요.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가 보통 달리잖아요. 이런 이미지. 그래서 이 밤의 끝을 잡고 지화자 좋은 데이 이런 부분. 그래서 밤새고 있으니까 술상을 두드리면서 오늘도 처음처럼 청아한 표정 속에서 또 은밀한 유혹의 밤이 내리고요. 아침까지 마시잖아요. 참이슬 내릴 때까지 이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선집에 넣었었어요. 이태리 면사무소라고 하는 선집에 넣었었는데 제가 한참 풍자와 해악으로 작품을 좀 많이 썼던 때가 있어요. 근데 사설시조가 쓰면서도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뭔가 맛깔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이미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많이 비판은 여기도 이제 그때 풍자해악이 많이 드러났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신의 집권으로 몰락한 문인들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작품들을 썼거든요. 글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해서 의인화 기법을 많이 썼죠. 여러분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고려시대 가전체. 그래서 제가 이 기법으로 사실 갑질, 돈 이런 걸 의인한 공방전도 썼어요. 제가 오늘은 공방의 갑질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의인화를 소재로 하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재미있게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술은 우리가 뭐든지 적당하면 좋죠. 근데 술은 많이 마시면 정신도 잃죠. 많이 잃죠.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의인화했던 것들. 여기서 제가 공방과 국선생전을 갖다가 썼고 그 소재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썼고 국순전도 술 내용이고 뭐 종이를 그리고 뭐 거북을 대나무를 소재로 해서 의인화시킨 작품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돈과 술을 다룬 의인화한 작품들이 많이 읽히고 좀 재밌게 사랑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이규보의 국선생전을 가지고 좀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국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국선생을 국성이라고 했죠. 국성이 이제 술이잖아요. 술을 의인한 거죠. 근데 국성이 이제
왕의 총애를 받았겠잖아요. 굉장히 이제 많이 불려다녔고 인기가 정말 탑이었어요. 승승장구를 했죠. 예, 승승장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성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뭔가 술이 인기가 많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찾았겠다.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재능도 탁월해요. 또 술이 그렇잖아요. 재능도 탁월하고 어쨌든 임금에게 자꾸 부름을 받아서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니까 무엇이 난리가 나느냐.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요. 뭘 하려고 하느냐. 한 가닥 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해요. 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여기서 아들들도 술이에요. 다 술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술로 의인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성에 지금 보시면 그 벼슬이 있어요. 이게 벼슬이 다 술 이름으로 돼 있는 벼슬이에요. 제가 이제 본문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술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국성의 아들들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이것은 술의 폐단이죠.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국성의 이름 또 아들들이 잘못돼 가지고 죽어요. 예, 벌로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거는 금주령이 내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금주령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너무 고달고 피곤해요. 금주령이 내려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시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왕이 국성을 불러요. 이 상황을 살려달라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죠. 이 상황을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이 피폐한 상황을 극복을 시켜줘요. 국성이. 그리고 나서 국성이 마지막에 한 게 뭐냐.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저는 이 관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해요. 예, 그래서 물러날 때 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를 아는 그런 걸로 이 얘기를 하고요. 그 술의 폐단이라 그랬잖아요. 지나치면 여러분 다쳐요, 크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교훈이 있죠. 그러니까 풍자와 해악에는 아까도 긍정적으로 어떤 그 품고자 하는 끌어올려주는 어떤 그 개혁의 의지도 있었지만 또 가전체 같은 경우는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가전체뿐만 아니라 풍자와 해악이 드러난 작품들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교훈적인 거, 또렷하게 교훈이 있죠. 적당히 사람은 나아가거나 물러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나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보여줘요. 돈으로 보여줬던 공방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술과 돈이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적당할 땐 굉장히 좋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끼의 간처럼 또 대출됩니다라는 작품으로 제가 좀 뭐랄까 소소한 우리 그 민중들의 삶을 대변했던 적도 있어요. 이것도 씁쓸하다고 해야 될까요? 해학적인 요소가 또 가미돼 있어요. 풍자 안에. 여러분 다 이렇게 요즘에 대출 문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오래됐지 않아요? 우리 그 개인정보가 많이 털리면서 문자로 대출 문자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오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귀찮았어요. 당연하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좀 풍자를 했죠. 수수료 없는 대출 무이자 환영이에요. 무이자 주부가 환영이죠, 여기가.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이게 나와요. 목숨도 담보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어? 너 재산 없니? 그럼 목숨도 담보돼. 아기도 담보돼. 다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다 된다는 이거죠. 어찌 보면 아까 토끼의 간처럼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당신의 유전자까지 뭐든지 이렇게 담보된다는 것이 굉장히 씁쓸하고 좀 슬픈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좀 담아놓은 대출됩니다라는 거죠. 내가 죽고 대출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현실이 하도 대출 광고가 많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작품 중에서 김성영 시인의 흥부의 희망가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흥부는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착하기 그지없는 사람, 놀부는 정말 못된 사람. 근데 이제 흥부는 매를 맞고도 돈을 벌었고, 예. 근데 이제 요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부는 굉장히 자본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인물이에요. 자식도 딸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에게는 거의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고 막 이러잖아요. 아들이 다. 근데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데 흥부는 12의 아이를 낳았어요. 아까 제가 해악과 풍자를 얘기하면서 뺨 맞는 얘기, 한쪽 뺨을 내니까 또 한쪽 뺨을 내밀었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아마 이게 있었을 거예요. 집은 되게 작은데 흥부의 발과 막, 그러니까 흥부 집은 애들이 많으니까 집보다 사람이 더 커가지고 막 발이 튀어나오고 손도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그거 보셨을 건데, 그것도 사실 풍자와 해악이에요. 굉장히 해악이 강하죠. 그러니까 놀부는 풍자적인 인물을 묘사할 때 어울리는 인물이고요. 흥부는 해악을 얘기할 때 적절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해악은 어찌 보면 흰 그늘 같은 거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흥부의 희망가인데 여기는 실직도 했어요. 근데 UFC,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인 거죠. 맞으면서 돈을 버는 건데 그 격투기 선수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제 매막 뛰면서 돈 버는, 그래도 돈을 주잖아, 이런, 그러니까 되게 좀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요즘에는 제비가 안 와요. 제비가 로또 복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복권 같은 이미지인데 제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제비가 딱 알고 어떻게 착한 사람한테 박씨를 주고 이런 일은 없죠. 네, 그래서 요즘은 제비가 오지 않은 이런 시대인데요. 이럴 때를 좀 얘기를 하면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얻어맞으면서도 한 푼 한 푼을 돈을 벌어야 설렁탕이라도 우리 식구 먹잖아. 이런 얘기에서 여기에 이제 해악이 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흥부에게도 희망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4개의 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아까 두 번째 수에 있었죠. 매 맞고라도 돈을 벌어야 온 가족 설렁탕 한 그릇씩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죽지 말고 버텨야 된다라는 것들, 맷집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죠. 이 시대의 현실들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서민들의 삶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얻어맞고 때리는, 그렇게 또 해야 얻어맞아야지 돈을 벌고 하는 종합격투기 선수를 앞세워가지고 흥부의 삶, 흥부들이죠. 흥부들의 삶을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흥부들이 간도 팔고 뭐 토끼의 간에도 등장하고, 어찌 보면 대출됩니다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앞에 말뚝이 고아노니에서도 등장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흥부들이 삼선 짜장에 나오는 짜장에게 당하고, 그죠? 아니 당하고도 아닌, 안중에도 없고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그 상황에서 그 말뚝이의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죠. 흥부의 상황들이. 그리고 제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박씨도 물어주지 않는 세상, 이런 것들을 대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는 것은, 때리고 맞는 것은, 맞는 행위는 물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당하기만 하고 일 시켜놓고도 이렇게 보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말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희망이라는 말은 아직은 오지 않았던 막연한 어떤 부분이죠. 얻어터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부조리한 인식. 그래서 돈 안 줘도 야근을 해야 되고 무조건 시키면 해야 되고, 우리는 의리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굴한 생존의식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의 승자독식 체제, 이런 것들 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씁쓸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야생의 생존 법칙과도 우리 일상이 좀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제도 하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흥부의 희망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흥부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시대의 시장경제에서 굉장히 살아남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야 굉장히 이제 흥부를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서 그 부모의 재산을 독식했잖아요. 도와주지도 않고 내팽개친 건 형제간의 굉장히 나쁜 행동이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그 자기 것을 다 챙기는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권선징악을, 사실 이제 고소설들은 대부분 권선징악이에요. 근데 권선징악을 위시한 고전 소설인데 장자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는 그런 제도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죠. 이런 것들도 좀 은근히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흥부전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속속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우리 사회의 이면들하고 너무 맞닿아 있어서 재해석을 많이 하기도 해요. 심청도 그렇고 춘향도 그렇고
해석을 하는 방식들이 이제 21세기형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흥부는 무능하잖아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죠. 착하기만 해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어떤 뭣도 해주지도 못하면서 자식을 12명이나 낳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놀부가 옹호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삶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부를 했으니 이제 놀부를 좀 제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놀부 보쌈을 은근히 음식에, 왜냐면 보쌈이니까 이것저것을 다 넣어서 싸는 굉장히 욕심 많은 그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돈 될 땅 없나, 저기에 돈 될 땅 없나,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배추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배추에 쌈을 싸 먹잖아요. 보쌈을 하니까. 이 배추는 그런 이미지도 되고 보쌈의 이미지 속에서도 되지만 이 자본주의, 돈의 이미지의 상징으로도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땅덩어리 입안에 이제 다 넣는 거, 보쌈하는 거죠. 여기가 내 땅인지 저기가 내 땅인지 쭉 하면서 절임 배추, 김치 담글 때, 이제 김장할 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하루가 허기져요. 왜? 가진 자들은 항상 늘 부족해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그만 원룸에 살다가 20평을 갔더니 금방 집이 작아지는 거는 일주일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30평을 갔더니 또 금방 일주일도 안 돼 집이 작아지고, 40평을 갔더니 또 작아지고, 그러니까 집이 작아지는,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욕망은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돈인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욕심을 제가 보쌈 이미지에 담아봤습니다. 이 영화는 흥부라고 하는 그래도 최근의 영화인데요. 좀 다르기는 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흥부를 풍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흥부는 조선 팔도의 유명한 글쟁이고, 홍경래의 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형 놀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부를 찾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되죠. 놀부를 알고 있다는, 형의 소식을 알고 있다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부는 그 인덕을 굉장히 이제 그의 어떤 성품들을 잘 물려받죠. 근데 이제 그 흥부가 또 부모님 없는, 모 없는 아이들을 또 돌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또 형인 또 다른 형은 아까, 근데 거기는 굉장히 나쁜 인물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놀부를 닮았죠. 그래서 이제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만났던 그 두 형제의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이야기인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찌 보면 풍자에 가까운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면서 몇 편 보여드리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당신 원본인가요? 이광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거 단수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영화 기생충에 보시면 그 가짜로 졸업장 만들고 도장 가짜로 찍고 하는 것도 보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짜로 작품 만들고 가짜로 뭐 하고 표절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 가짜와 진짜, 예를 들어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다르다는 거죠. 근데 가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인 것처럼 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호화롭게 꾸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원래 진짜는 뜨겁고 순수해요. 진짜는 뜨겁고 순수한데 가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그 풍자를 좀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놓고 있는 부분인데요. 애초에 붉은 인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뜨겁고 순수한 것이 가짜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가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의 세상들을 좀 비판을 하면서 당신은 원본인가요? 꼭 우리에게 당신은 원본인가요? 물어보면 꼭 우리도 원본 아닌 것처럼 뜨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가짜가 되는 거죠. 이 가짜들이 많은 세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임을 감추고 진짜인 척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짜처럼 보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짜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무수한 가짜들, 진짜들 사이에 섞여 있어서 괜히 진짜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서 단수에 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행간의 의미들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 반성을 좀 하게 하는, 성찰을 하게 하는 어떤 사유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객전도에서 약간 조금 또 이것도 다른 건데, 우리 커피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옷 팔 때, 신상품이세요. 저는 언제 얼마 전까지도 들었던 얘기인데, 거스름돈이세요. 이거 얼마인가요? 하면 뭐, 10,000원이세요. 이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시대를 좀 얘기하고 있는, 언어의 잘못 쓰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한번 몇 개가 있는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한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좀 오래됐긴 하지만 또 만든 그 채널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그 교육 자료로도 굉장히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학생이 카페에서 알바를 할 때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손님을 극진히 대해야 하는데 사물이 높여지는 건데 다 시자를 붙이라고 했다라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채팅창이나 SNS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맞춤법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예전에 비해서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짠가? 이렇게 높여야 되나? 하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각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풍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객전도라고 하는, 이것도 짧은 조안의 단수인데요. 10,000원이세요? 싸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리가 나오시면 앉아도 됩니다 해서, 상품이 들어오시면 교환 가능합니다. 가격은 얼마이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언어 사용을 보여주고 있는 풍자의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들 해요. 불교에서는 주체나 객체가 사실은 이분법적인 시간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얘기했던 건 아니고, 모든 존재는 주체이기도 하고 객체이기도 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지, 이거를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뭐 주인도 없고 그잖아요. 손님도 없고, 우리는 주인일 수 있고 손님일 수 있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배려하면서 아끼고 살아가라는 것이지, 언어를 잘못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은 또 아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비님이 오셨어요 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들이 신성하게 비를 부여했던 이유도, 인간은 자연의 한 일부다 라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 비님이 오셔야 농사를 짓고 그러잖아요. 가뭄도 해소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잘못된 언어 사용법으로 커피 나오셨어요 해서 주객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진짜인 것처럼 돼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 집보다 내가 커피를 더 많이 팔아야 돼, 내가 더 옷을 더 많이 팔아야 돼, 왠지 그런 것 때문에 손님을 극진히 모신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 객체를 높여버리는, 사물을 높여버리는 사물 존대 어법이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어떤 분들은 손님들이 막 화를 내신대요. 왜 이렇게 안 높여주냐고. 예. 커피 나왔습니다. 드세요 하는 주체는 전대, 인간인데.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신화가 지나쳐서 인간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사물이 존중받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몇 개 단어들로 이런 부분들 설명했는데, 시가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먼저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태리 면사무소에 제가 현대인의 화법을 담았고요. 네. 현대인의 화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화법이죠. 말하는 방식 잘못되지 않았냐 이건데, 커피 한 잔을 주문합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보다 지체 높으신 커피를 마시죠. 그리고 와플도 나오셨어요. 공손한 목소리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냥 고객님 감사합니다 해서 언어 유희를 좀 했습니다. 예, 화가 고객, 나는 화가가 됩니다. 비로소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예,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죠. 잘못된 언어 관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I가 시도 쓰고 AI가 또 우리의 감정도 사고팔고 우리 AI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4차 혁명 시대에 기계와 인간이 공존해야 하고 그리고 사물과 그리고 동물, 사람 이런 모든 비인간적인 존재들까지도 같이 공존해야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제가 조금 좀 뭐랄까 패러디는 아니고 좀 풍자해봤어요. 그래서 슬픔을 또 예약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로 예약하고요. 울고 싶은 날인데 취소는 안 되고요. 우리가 물건 사면 취소 안 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는 그 쇼핑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AI 쇼핑이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의 주인공을 따라서 한강변으로 가고 하는 이미지, 추가된 옵션으로 웃음을 또 구매를 하고요. 자동으로 당신도 업데이트 되고요. 또 다른 감정들을 모아서 장바구니에 담고 그런 과정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AI 음식점 배달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AI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집에서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인공지능 시야라고 해서 AI가 낸 시집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고요. 네. 지금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로봇가 좀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렸어요, 이미지를. 네. 뭐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이미지들이 현실을 좀 풍자하고 그리고 현실을 담아내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작품은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할 작품은 지금 김영란 시인의 블랙핑크 그 이름처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할아버지 기일이라서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자꾸 딸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뭐 물 떠와라, 뭐 해라 딸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TV 앞에 TV 보고 있는 아들은 안 보이세요? 손자는 안 보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자 이름만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죠. 이거를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해소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전부터 쭉 이렇게 관행처럼 좀,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습처럼 이렇게 되어서 쉽게 사실 바뀌지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로 이렇게,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소재들이 시적인 소재로 들어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풍자해악을 제가 쭉 다루고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왔는데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해악적인 요소를 담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더 그래요. 딸 이름만 부르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거칠게 우리가 언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 거칠게 써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하죠. 그러나 그거를 또 우리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앉히는 역할도 시인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녀라고 하는, 허라고 하는 AI하고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시를 쓴 것도 있던데, 이제 그거는 풍자의 기법이라기보다는 영화를 소재로 차용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편지를 써주는 그 편지 대피를 해주는 일을 해요. 그게 직업이에요. 근데 그 편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그리고 어루만져주고 또는 사랑을 나누는 편지를 이렇게 쓰는 일을 하는데 자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삶은 굉장히 좀 힘들고 아내와도 불하고 이런데 AI 여자랑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AI는 결국은 그 많은 남자들하고 사랑에 빠진 AI니까 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부인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그 소재들이 충분히 시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위에는 제가 그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어떤 기업에서 이런 걸 했더라고요. 중간에 보면 수당은 없고 야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일테면 이것도 풍자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구들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네,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풍자와 해악은 이 시대의 키워드를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우리 시대의 고민들을 담아내느냐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풍속을 좀 보게 하고요. 지금 여기에 삶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자와 해악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친숙하게 다가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좀 더 돌아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또 그런 작품들을 많이 좀 읽어보시면서 시대를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